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마지막 준비를 위한 핵심 요약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핵심 요약을 각 연도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 문제와 내용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험이 다가오면 문제풀이 연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 정리보다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시험에는 더 유용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 중에서는 또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최근에 기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기출 문제 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주면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프린트를 제가 이제 업로드를 시켰는데, 자,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우리가 앞으로 5개년 동안에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기출 문제에서 어떤 주제가 이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기본수 교재가 있으니까 기본수 교재 우리가 이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출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공부했던 후이선출법의 방법을 이용해서 가장 최근에 기출된 2022년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2년도 감정평가사 이제 우리 회계학 기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4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에서 이제 80번까지 이제 40문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요 41번 문제는 우리 이제 금융자산에서 금융자산 파트 1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은행계정 조정표가 되는 건데, 간평이 총 계정 원장상 당자예금 잔액과 은행 측 당자예금 잔액 증명서의 불일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자, 이때 간평이 장부에 반영해야 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간평이 장부에 반영해야 될 항목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 측 잔액과 그 다음에 은행 측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상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당자예금 잔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당자예금 잔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당자예금 잔액증명서는 당자예금 잔액증명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자, 요거는 장부금액이 되는 거고, 요거는 장부금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부금액은 기록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냐? 자, 장부의 기록의 주체는 회사의 격리 담당자가 되겠죠. 자, 요거는 통장은, 이건 은행 직원이 되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거는, 자, 수정전 잔액, 이게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같아야 되는데 불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입금과 출금 기록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서 만약에 입금 기록을 은행에서 했는데 회사에서 입금 기록을 했는데 은행에서 입금 기록을 안 했다. 그러면 불일치 원인이 되는 거고, 반대로 입금 기록에 대해서 회사는 안 했는데 은행에서는 입금 기록을 했다. 그럼 불일치 원인이 되는 거고, 출금도 마찬가지예요. 출금을 기록했는데 회사에서는 출금 기록을 안 했다. 그럼 불일치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금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출금 기록을 했다. 그럼 불일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럼 불일치 원인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은행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면 불일치 원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같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은행이 입금 기록 안 했으면 이걸 조정해야 되는 거고,
회사가 입금 기록 안 했으면 이걸 조정해야 되는 거고. 출금 기록을 해야 될 거를 은행이 안 했다? 그럼 은행 측잔액에서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은행 측잔액에서 출금 기록이 이루어졌는데 회사가 안 했다? 그럼 회사가 조정해주는 거고. 회사가 오류 발생했으면 회사 오류 수정해야 되는 거고. 은행에서 오류 발생했으면 은행이 오류 수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조정 사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주식회사 간평이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 회사가 지금 장부에 반영해야 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장부에 반영할 걸 우리가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을 보게 되면 매출 대금으로 받아서 예입한 수표가 부도 처리됐다. 자, 부도 처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행 측잔액에서는 출금 기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부도 처리를 해서. 근데 주식회사 간평의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간평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뭐예요? 입금 또는 출금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바로 뭐예요? 회사에서 출금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기억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대금 지급을 위해서 발행한 수표 중, 자, 발행한 수표라는 건 뭐냐면 회사는 수표를 발행하면서 출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부가 미인출 수표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은행 측에서는 출금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이거와 관련된 수정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는 회사 측에서 수정사항을 우리가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 매입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한 수표 금액이 장부에 잘못 기록되었다. 장부에 잘못 기록되었다는 거는 회사 측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디귿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디귿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4번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 받으러 엄이 추심됐다. 자, 추심이 됐다는 거는 회사에 입금 기록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간평에 당좌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주식회사 간평에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그럼 간평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간평은 아직 그 입금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을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사항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요 사항들.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지금 회사 측 잔액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회사 측 잔액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들은 지금 3가지가 있어요. 회사가 입금 기록을 안 했을 경우에. 반면에 이제 은행에서는 기록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회사가 출금 기록을 안 했을 경우에. 그리고 회사가 오류를 범했을 경우에. 그래서 요 3가지가 지금 언급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금융자산 파트 1의 은행 계정 조정표상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사항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예. 됐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42번. 자, 42번 내용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실물 자본 유지 개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무보고 개념 체계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 자본과 자본 유지 개념이 있습니다. 예. 자본 유지 개념이 있는데, 자, 자본 유지 개념이 재무적 자본 유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물적 자본 유지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 자본 유지 개념은 묵목화폐 자본 유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변 구매력 자본 유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물적 자본 유지 개념. 그래서 실물적 자본 유지 개념.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얘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변 구매력 자본 유지. 요거 다 언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지금 요걸 물어본 거예요. 문제 2. 42번에서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간평은 2000X 1년 초에 2,000원을 출자받아 설립되었으며, 자, 2000X 1년 초에
자, 일단 이 자본유지 개념 요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이제 뭘 파악해야 되는 거냐면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와 기말 자본에서의 그 차이 금액에서 자본 거래를 제외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손익으로 인식하는 건데, 그때 그 기초와 기말 자본을 파악할 때 그 자본의 개념을 뭘로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손익을 인식하는 부분이 달라진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2000X1년 초에 자 지금 이제 기초 자본이 자 2,000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액이 간평에 판매할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여기서 200개는 바로 재고자산, 실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에 우리가 실물 수준은 재고자산 200개가 되는 거죠. 2000X1년 말 자본은 3,000원이고, 자, 그럼 이제 2000X1년 말 기말 자본은 우리가 화폐 금액으로 봤을 때 여기 3,000원이 된다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 3,000원을 이제 우리가 명목 화폐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X1년도에 자본 거래는 없었다. 자, 자본 거래는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자본 거래 없으니까 결국은 기초와 기말의 요 자본의 차이는 다 무슨 거래에서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손익 거래에서 우리가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한 겁니다. 그럼 2000X1년 말 간평이 판매하는 재고자산의 개당 구입 가격은, 자, 재고자산의 개당 구입 가격은 12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00개하고 200개는 이거는 기초의 실물 수준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000X1년 말에 재고자산의 개당 구입 가격 2000X1년 말 개당 구입 가격 요 12원은 요거는 우리가 현행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행 원가. 현행 원가. 그 다음에 물가지수는 100에 비해서 10% 상승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물가지수는 100에 비해서 10%가 상승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1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지금 세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물론 이제 요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뭘 물어봤냐면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적용할 경우에 2000X인데 순이익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물어본 요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우리가 먼저 계산해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말 자본이 3,000원 돼서 우리가 명목 화폐상 금액으로는 1,000원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목 화폐 자본 유지로 물어봤으면 그때는 이익을 얼마로 보는 거야? 그때는 1,000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명목 화폐 금액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죠? 근데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지금 기초에 비해서 기말 자본이 지금 3,000원이 됐는데, 자, 그럼 기말 3,000원에서 자, 뭘 빼주는 거냐면 기초와 동일한 실물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냐 그렇다는 거야. 이번에 이제 실물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초에 지금 실물은 몇 개였냐면 200개거든요. 그럼 기말도 똑같은 200개의 실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냐? 자, 그럼 200 곱하기 그 다음에 기말도 똑같은 200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말에는 지금 이 재고자산의 현행 원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2원 곱한 즉 2,400원만큼의 화폐 금액이 있어야지만 기말하고 동등한 실물 자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초과되는 요 금액을 우리가 뭘로 보는 거야? 기초와 동일한 자본 수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을 우리가 손익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400이니까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600이 되겠죠. 그래서 실물 자본 유지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측정할 때 얼마로 본다? 600으로 본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600이 되는 거예요. 명목 화폐 자본 유지는 기초와 동일한 화폐 금액만 유지하면 되는 거야. 기초와 동일한 화폐 금액. 그럼 기초와 동일한 화폐 금액이 2,000원이니까 이거는 3,000에서 2,000 뺀 1,000원을 우리가 이익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실물은 기초와 동일한 실물 자본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200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 2,400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초과하는 600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으로 보는 거고, 불변 구매력 유지는 이거는 구매력을 유지해야 돼요. 구매력을. 기초와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냐?
자, 기초가 2,000원인데 대신 물가지수가 지금 10% 상승했으니까 2,000원 곱하기 1.1, 즉 얼마? 2,200원이 있어야지만 기초와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초와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요 초과는 얼마? 800원이 불변 구매력 자본 유지에서는 우리가 이익으로 본다가 나옵니다. 80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보통 시험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거는 요 놈이에요. 실물 자본 유지. 그리고 또 이제 말 문제로 잘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실물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행 원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기말 자본, 기말 자산과 부채를 뭘로 평가해야 되는 거야? 기말 자산을 현행 원가로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기말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한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뭘로? 현행 원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만 기말의 실물 자본 금액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자본 유지는 계산 문제는 기초와 동등한 실물을 유지할 수 있는 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실물 자본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산을 뭘로 평가해야 된다? 현행 원가로 평가해야 된다. 요 두 가지 사항 알아야 되고, 명목 화폐 금액은 기초와 동일한 화폐 금액을 명목상의 화폐 금액을 유지하면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초과하면 우리가 이익으로 보는 거고, 불변 구매력은 이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 이걸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2200, 그러니까 초과하는 800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뭘로 보는 거냐면 이익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42번 문제는 이 자본유지 개념,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의 자본유지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다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재무비율 분석 문제예요. 재무비율. 재무비율과 관련된 분석 문제다. 당합니다. 그래서 재무비율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를. 재무비율 분석 문제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간평의 현재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각각 200%, 150%. 그래서 재무비율 분석 문제는 요거는 항상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재무비율이 주어지게 되면 그 재무비율 우리가 산식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주어지면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대입을 시켜주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일단 표시를 해요. 자, 유동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자,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주는 게 유동비율이 되는 거고, 요 문제에서는 이게 지금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00%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당좌비율. 자, 그래서 이제 당좌 비율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준 거다.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줬고, 요 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가 되냐면 1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유동비율과 당좌 비율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거래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다 증가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거래를 고르라는 거야. 자, 상품 10,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자, 1번은 회계 처리하게 되면 상품 10,000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재고자산이죠. 유동자산이 되는 거고, 요거는 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인데 지금 요 거래가 반영이 되면 결국에는 유동부채도 10,000원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도 10,000원 증가하게 되는 거야. 요 효과가 지금 요 상태에서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존의 유동비율이
지금 이 효과가 결국은 뭐냐면 유동 비율 100% 관련된 효과거든요. 근데 기존 비율이 200%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반영이 되면 지금 이제 가중평균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이게 더 떨어지게 되는 거지 증가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유동 비율을 더 증가시키려면 반영되는 효과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거래로 인해서 반영되는 효과가 유동 비율의 200%를 초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렇게 이제 동일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숫자를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서 우리가 계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0%가 됐던 얘기는 유동부채가 원래 10,000원이고 유동자산이 20,000원이 있는 건데 여기에 아까 1번의 효과가 반영이 되면 여기 10,000원, 그 다음에 여기 10,000원 이렇게 증가되는 거니까 그 1번의 효과가 거래가 반영이 되면 그때는 이제 20,000분의 30,000원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150%로 유동비율이 더 감소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10,000원, 20,000원을 가정했을 경우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유동비율을 증가시키려면 그러면 반영되는 거래의 효과가 유동비율을 200% 이상 증가시켜야지만 그렇죠? 추가적인 그 유동비율이 가산되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영되는 유동비율이 200% 증가시켜야지만 유동비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증가시켜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감소가 되는 거고 유동비율 감소가 되고 당좌 비율도 어떻게 돼요? 유동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당좌 자산의 증가는 없는데 유동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의 효과는 이게 다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또 시험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유동비율과 당좌 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다 하는 겁니다. 1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감소. 자, 2번. 영업용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서 현금 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용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다는 거는 자, 차변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은 유동자산, 당좌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죠.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지금 2번의 효과는 우리가 이제 붕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동자산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당좌자산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출채권 12,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매출채권 12,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거는 자, 매출채권 감소가 되고 현금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의 증가, 유동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가 되면서 동시에 돈 금액이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유동비율은 불변이 되는 거예요. 당좌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출채권하고 현금은 둘 다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이 되는 거야. 우리가 유동자산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당좌자산 플러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좌자산도 증가하면서 동시에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의 효과는 불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불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의 효과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예요. 15,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그러면 현금으로 상환했다는 거는 당좌자산 감소가 되는 거고 예. 유동부채는 영향 안 미치죠. 그 다음에 유동자산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가 되는 거죠.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건데 확인해 보면 사용 중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 30,000원을 장기 차입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자산이 유동자산이 증가가 되고 대변에 뭐예요? 비유동부채, 장기 차입금이니까 비유동부채 증가가 되는 거죠. 비유동부채는 여기 영향 미치지 않고 당좌자산 증가, 유동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케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비율을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서 우리가 만약에 수치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주어진 숫자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수치를 구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각각에 대한 거래가 상황이 주어지면서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각각 방향이 어떻게 증가되냐, 감소되냐, 아니면 불변이냐. 그걸 물어보는 유형.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 비율 분석 가가지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3번은. 그 다음에 문제 44번. 자, 요 44번 문제는 지금 어느 파트에서 나온 거냐면 투자부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투자부동산. 자, 투자부동산에서 우리가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모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원가 모형, 공정가치 모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정가치 모형 그거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원가 모형 B 해서 투자부동산 관련된 이제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임대 목적으로 건물 취득원가 1,000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자, 그러면 이제 날짜를 표시해요. 2000X 1년 초 건물 1,000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의역법. 자, 건물의 공정가치가 930원일 때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을 각각 적용할 경우에 2000X 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럼 먼저 이제 공정가치 모형을 보게 되면, 자, 공정가치 모형은 얘는 감가상각 하지 않죠. 대신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신 얘는 평가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감가상각비는 당기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정가치 모형으로 하게 되면, 자, 얘는 평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없고,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2000X 1년 말에 공정가치가 2000X 1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930원이 되는 겁니다. 930원이 된다는 얘기는, 자,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얼마? 70원. 그래서 70원만큼이 당기순이익에 감소를 가져온다. 자, 그래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70원 감소가 되는 거야. 당기손익 70원 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가 모형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감가상각만 반영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 그러면 이제 정액법이니까 감가상각비 얼마? 100원. 얘는 반영되지 않고. 자, 그럼 이제 1,000원에서 100원이니까 이제 이거는 장부 금액은 9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 모형 시에는, 자, 요거는 공정가치 모형. 그 다음에 B 원가 모형 시에는 100원만큼이 당기순이익이 감소가 된다.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만약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원가 모형이 100원 감소가 되고 공정가치 모형이 70원 감소가 되니까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을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30원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원가 모형에 대한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거 재무보고 개념책에 관련된 문제예요. 재무보고 개념책에 관련된 문제에서
자, 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측정 기준과 관련된 겁니다. 측정 기준. 재무보고 개념치기 문제에서 우리 측정 기준과 관련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자, 하나씩 이제 보는 거예요.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한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는데 어디가 틀린 거야? 그렇죠. 공정가치에서는 거래 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당합니다. 그래서 거래 원가 반영하는 거는 누구예요? 역사적 원가하고 현행 원가만 우리가 거래 원가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공정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사용가치, 이행가치 이런 것들은 거래 원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래서 1번은 그게 틀린 거고. 그다음에 2번은 현행 원가는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할 때 발생한 원가로서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할 때 발생한 원가는 현행 원가가 아니죠. 현행 원가는 측정일 시점에서의 그때 자산의 취득과 창출할 때 발생한 원가가 되는 거고 지금 2번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역사적 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 원가가 아니라 현행 원가를 역사적 원가를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맞아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급할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현행 원가가 아니라 역사적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3번. 사용 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이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 이행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그거에 대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 가치는 자산의 입장이고 이행 가치는 부채의 입장. 3번이 옳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4번. 이행 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 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부채의 공정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행 가치가 아니라. 이행 가치는 기업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관점이 아니야. 기업의 관점에서 미래에 현금 유출되는 금액을 추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사용 가치는 기업의 관점에서 미래에 현금 유입되는 현금 유입액을 추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현재 가치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부채의 공정 가치를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현행 원가는 측정일 현재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해서 이전해야 하는 현금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 가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사용 가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요거는 현행 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요 문제가 5번이 역사적 원가는 측정일 현재 자산 추정인데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요거는 현행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행 원가. 현행 원가예요. 지금 5번의 역사적 원가는 측정일 현재 자산의 취득 창출을 위해서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현재 가치이다. 그런데 또 뭐가 틀렸냐면 이게 말이 뒤에 나와 있는 현재 가치이다. 현재 가치 이거 틀린 거죠, 이거. 이것도 틀린 거다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은 문장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5번도 틀린 문장이 되는 거다.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은 그 뒤에 있는 말까지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현행 원가가 이제 맞으려면 측정일 현재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해서 위해서 발생한 그 원가의 가치로서 지급할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역사적 원가에 대한 정의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번에서 설명했잖아요. 역사적 원가. 그러니까 그 2번에 현행 원가를 지우고 거기다 역사적 원가를 집어넣으면 그게 역사적 원가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5번은 지금 그걸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번 틀린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4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는 우리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관련된 문제, 재고자산에서 이제 저가법 관련된 문제, 시험에서 아주 잘 다룬 주제입니다. 자, 그 내용인데 지금 각각 이 재고자산 이 상품의 항목별로 A, B, C가 있고 실사수량, 실질 재고수량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당 취득원가, 그 다음에 예상 판매가격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원가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예상 판매가격 이거 주어진 거는 요거 재고자산 우리가 저가법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가로 우리가 평가하는데 그때 시가 사용이 바로 뭐예요? 순실현 가능 가치죠. 그래서 순실현 가능 가치는 이 예상 판매 가격에서 우리가 뭘 차감한 금액, 예상 판매 비용 차감한 금액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상 판매 비용 나와 있죠. 그래서 예상 판매 가격과 예상 판매 비용은 이거는 순실현 가능 가치와 관련된 자료가 되는 거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상품 B의 경우에 70%는 확정 판매 계약분. 그러니까 상품 B는 일반 계약분하고 확정 판매 계약분으로 우리가 두 개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판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B의 단위당 확정 판매 계약 가격은 220원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확정 판매 계약분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할 때 순실현 가능 가치 우리가 계산할 때 확정 판매 그 가격을 기초로 한다는 거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확정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 인식할 단기 손익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자, 상품 A. 그 다음에 이제 단서도 중요해요. 단 재고자산의 감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없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상품 A를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우리가 평가 손실은 실질 재고 수량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취득원가가 지금 상품 A는 취득원가가 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하고 시가가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상품 A는 취득원가가 이게 3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가가 지금 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50에서 자, 예상 판매 비용 30원 뺀 얼마? 3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A에서 평가 손실이 나오려면 자, 평가 손실은 자, 원가에 비해서 시가가 하락할 경우에 이 원가 금액이 지금 장부가액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건데 시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시가 하락분을 우리가 평가 손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가가 더 높아요. 320으로.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서는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당합니다. 그래서 상품 A와 관련해서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 B.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바로 상품 B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상품 B는 지금 둘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일반 계약분이 있고 확정 판매 계약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일반이든 확정이든 원가는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자, 원가는 지금 2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분에 해당되는 시가는 지금 250에서 얘는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250에서 30을 빼주는 거니까 2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품 B에서 일반 계약분에 해당되는 시가는 220이 되는 거고 확정은 얘는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얘는 일반 판매 가격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정 판매 가격이 있고 확정 판매 가격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2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20에서 30을 뺀 얼마가 된다? 190이 된다. 19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평가손익을 파악해 보게 되면 자, 얘는 시가가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더 큰 거예요? 이거는 원가가 더 커요. 시가가 더 작죠. 그러니까 평가손실이 얼마 발생하는 거예요? 10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판매 계약분에서 상품 B는
확정 판매 계약분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자, 단위당 10원이 되는 거고, 원가에 비해서 하락분이 지금 1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몇 개가 있냐면 지금 70%가 확정 판매 계약분이니까 100개에서 70%니까 70개가 되겠죠. 그래서 700원만큼이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상품 B에서는. 자, 그래서 확정 판매 계약분에서는 우리가 시가를 계산할 때 뭘 기초로 한다? 일반 판매 가격이 아니라 계약 가격에 기초해서 순실현 가능가치 계산하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상품 C를 보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상품 C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취득 원가는 100원이 되는 거고, 자, 취득 원가는 1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가가 120원에서 얘는 30원 빼는 거니까 9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10원만큼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네요. 자, 그래서 상품 C에서의 평가 손실은 단위당 10원, 그 다음에 몇 개냐면 200개. 그래서 얼마? 2,000원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2000X년도의 평가 손실을 우리가 구해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00원과 자, 여기 있는 200원 해서 이게 얼마? 2,700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각 재고자산 요 항목별로 자, 기말에 이제 우리가 쭉 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 손실을 구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평가 손실을 구했는데, 자, 이 평가 손실은 지금 얼마가 되냐면 2,700이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각 제품별로 이제 우리가 평가 손실을 구했는데,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기초가 없다고 그러는데 기초의 평가 충당금이 있다라고 하면 전년도에 평가 손실을 인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년도의 평가 손실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한 평가 손실은 평가 손실의 이게 누적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가 손실의 누적액. 그러면 기초에 있는 거는 전기 평가 손실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계산된 평가 손실은 취득 이후에 평가 손실 누적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가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취득 이후에 그 이후에 시가의 변동이 반영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시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초에 평가 손실 충당금 잔액이 존재한다는 거는 여기서 계산한 이 평가 손실이 단기분이 아니라 여기에는 기초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득 원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건 누적액이 되는 거니까 기초 거를 뺀 나머지가 바로 뭐가요? 단기의 평가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서에 나와 있는 기초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없다라는 이 단서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전액을 단기의 평가 손실로 인식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초가 0이니까 0을 빼면 결국은 얼마 나오니까 2,700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취득 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계산한 평가 손실은 이거는 취득 이후에 평가 손실 누적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에 평가 손실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때는 그걸 뺀 나머지, 기초의 평가 손실은 전기 이전의 평가 손실 그 누적액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걸 뺀 나머지가 단기의 평가 손실이 된다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내용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재무제표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요것도 지금 뭐 어떤 관련된 문제냐면 재무보고 개념 체계에서 재무제표 요소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뭐 했죠? 측정 기준. 그러니까 이 재무보고 개념 체계는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잘 나와요. 재무제표 요소와 관련된 내용 또는 측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 잘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1번에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산의 정의.
2번.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3번. 수익은 자본 청구권 보유자로서 출자를 포함. 틀렸죠? 우리가 출자를 포함한다. 이거는 자본거래를 통해서 순자산의 증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자본거래를 통한 순자산의 증가감소분은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문구가 틀린 겁니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게 맞으려면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기업이 발행한 후에 재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자, 뭘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발행 후 재매입하는 채무상품, 발행 후 재매입하는 채무상품은 사채의 상환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자기사채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사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채의 상환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분상품 구입하는 거는 자기 주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산에다 표시하지 않고 이건 어떻게 해서 표시해요? 자본에서 부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자본 감소로 표시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원으로, 즉 자산으로 표시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자본 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보고 개념칙에 관련된 재무제표 요소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요거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47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번엔 4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고자산에서 우리 소매제곱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매제곱법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제곱법, 매출가격 환원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평균법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료가 쭉 나와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소매제곱법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푼다? T계정을 통해서 우리가 풀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원가와 매가를 동시에 이제 우리가 나타내주는 T계정을 우리가 그리는 겁니다. 원가, 매가. 자, 이거를 우리가 동시에 표시하는 T계정을 그려놓고 풀면 되는 거죠. 자, 기초재고액이 10,000원, 13,000원. 자, 10,000원과 13,000원. 자, 단기 매입액 83,500, 91,000. 83,500, 91,000. 차변에 표시하죠. 그 다음에 매가, 인상액과 인상 취소액 두 개 합치면 이걸 우리가 순인상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변 항목에서 매가의 조정 항목이 되는 겁니다. 9,000원에서 3,000원 하니까 6,000원. 가산하는 거예요. 순인하액은 차감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매출액. 여기 매출 원가가 되고 이거는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죠. 매가는. 그래서 그게 얼마 되냐면 90,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의 합과 매가의 합을 우리가 표시하게 되면, 자, 원가의 합은 93,500원. 그 다음에 매가의 합은 요거 계산하면 110,000원. 93,500원. 1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기말재고. 지금 문제 요구사항은 요 놈이에요. 기말재고에 우리가 매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110,000원에서 90,000원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얼마 되냐면 20,000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다 이제 원가로 곱해주는 거예요. 자, 원가로 곱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가율을 우리가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평균법이라고 했으니까 평균법의 원가율은 이거는 원가의 합, 기초와 단기 매입이 포함되어 있는 이 원가의 합과 기초와 단기 매입 요 포함되어 있는 요 매가의 요 합 가지고 우리가 원가율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가율 2번은 93,500을 11만 원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0.85, 85%가 원가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0.85 이렇게 계산하면 기말재고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재고 원가가 2만 원 곱하기 0.85가 되니까 얼마? 17,000원. 93,500에서 17,000원을 빼줘요. 그럼 이게 얼마? 76,500원이 바로 매출원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매제곱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T계정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래서 T계정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 거. 소매제곱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번 문제. 자,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49번 문제.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은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감액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감액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원재료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제가 조건부 저가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투입되는 원재료의 제품의 시가와 그 다음에 원가를 비교해서 이 투입되는 원재료,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에 투입되는 이 원재료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할 때는 그때 이 제품의 시가하고 원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시가가 더 크게 되면 원가나 같거나 시가가 더 크게 되면 그때는 이 원재료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는 그때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재료의 원가가 제품을 통해서 다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보게 되면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은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그 얘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제품의 원가가 시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는 시가하고 원가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금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상황은 시가가 원가 이상일 경우고 원가가 만약에 시가를 초과한다고 하면 즉 제품에서도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저가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저가법을 적용한다는 거는 원재료 감액시킨다는 거예요. 원재료에서 만약에 시가인 현행 원가가 원가보다 더 하락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감액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1번 표현은 뭐냐면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가법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1번 지문이 틀리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수확 시점에 최초 인식한다. 그렇죠?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거죠. 2번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매입 할인이나 매입 금액에 대해서 수령한 리베이트는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나왔죠.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는 거다.
그 다음에 5번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는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적용한다. 맞는 문장이 되고 후위선출법은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 후위선출법은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5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간평은 재고상품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단위원가를 적용해서 기초상품 3만원, 단위당 원가는 우리가 1,000원, 상품 매입액은 84,000원, 단위당 원가 1,200원. 자, 기말상품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것도 지금 재고자산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뭐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문제가 한두 문제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최소 2문제 이상. 유형자산은 뭐 그거는 최소 3문제 이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재고자산, 유형자산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감모손실, 평가손실 관련된 자료예요. 자, 그래서 간평이 기말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장부에 반영하였으나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거예요. 자,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자, 그럼 평가손실을 우리가 이제 계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손실은 실제 남아있는 재고를 기초로 해가지고 원가하고 시가하고 비교해서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했을 경우에 그 하락분을 우리가 평가손실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량을 보게 되면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있는데, 자, 실제 수량은 몇 개가 되는 거야? 16개.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남아있는, 그러니까 감모를 반영을 하고 남아있는 실제 재고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손실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16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16개. 자, 그 다음에 단위당 예상 판매 가격과 예상 판매 비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원가는 하고 시가 있는데, 자,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 자, 순실현 가능 가치는 지금 1250에서 80을 뺀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170이 되는 거죠. 1170원이 되는 거고, 시가. 그 다음에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자, 지금 문제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기초는 1,000원이 되고 단기에 매입한 거는 1,2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선입은 남아있는 기말재고는 일단 기초는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판매된 거로 가정하잖아요. 기초는 다 매출원가라고 하고 선입선출법은 바로 뭐냐면 남아있는 기말재고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단기 매입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선입선출법에서는 이 원가가 단기 매입분이 되는 거죠. 단기 매입분. 그럼 단기 매입상의 이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평가손실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평가손실은 자, 하락분이 1200과 1170이니까 자, 얼마 하락해요? 30원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단위당 평가손실은 30원이 되는 거고 자, 몇 개? 16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해 보게 되면 얼마? 48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000X 2년도죠. 정답은 2000X 2년도 단기순이익이 지금 이 평가손실이 이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2000X 1년도 2000X 1년도 그렇죠. 2000X 이게 지금 요 나와 있는 자료가 2000X 1년도 기초상품 쭉 나와 있고 지금 요 평가손실 우리가 계산한 거는 2000X 1년도 거예요. 2000X 1년도.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파악해야 돼요. 2000X 1년과 지금 2000X 2년인데 지금 2000X 1년도의 기말에 지금 평가손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2000X 1년도 기말에 평가손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 겁니다. 자, 그럼 2000X 1년도에는 이 평가손실이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자, 기말은 단기순이익이 기말주가 그만큼 과대 계상되어 있으니까 단기순이익이 480만큼 과대 계상이 되고 그렇죠? 2000X 1년도에는
근데 2000X 인연도에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는 항상 뭘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의선출법에서는 기초가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 거니까. 그죠? 기초가 이제 매출원가로 판매가 되니까 기초 재고는 항상 뭘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매출원가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2000X 1년 말에 과대가 됐으면 기초가 과대가 된 거죠. 기초가 과대가 됐던 건 매출원가가 과대가 됐다는 거야. 매출원가가 과대가 됐다는 거는 480만큼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된 거야? 과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상에서 지금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5번에 보게 되면 2000X 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480 과소 나와 있잖아요. 이거 5번. 그래서 5번이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5번.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어디가 틀렸냐? 1번은 지금 2000X 1년 말에 평가 손실을 반영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X 1년도 당기순이익은 480 과대가 되는 거예요. 1000원 과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00X 1년도 기말재고 얼마? 480 과대가 되는 거고 2000X 1년도 기말자본 총계 얼마? 480 과소가 아니라 과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을 맞게 고른다라고 하면 당기순이익 480 과대, 기말재고 480 과대, 기말자본 총계 480 과대가 돼야 되는 거야. 맞는 문장이 되려면. 그 다음에 2000X 2년도 기초재고자산 과소가 아니라 과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번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번은 1번, 2번, 3번은 1번, 2번은 480 과대, 480 과대, 3번은 480 과대, 과소가 아니라 그리고 4번은 480 과대, 480 과소, 480 기초재고자산이 기초재고자산은 480 과대, 당기순이익은 480 과소 이렇게 되는 거죠.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 4번 그렇게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5번이 맞는 건데 저것도 알아야 되죠.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1번, 2번은 480으로 바꿔줘야 돼요. 과대는 맞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은 480인데 과소가 아니라 과대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기초재고자산 480이 과대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1, 2, 3, 4번이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50번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우리 51번서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